자, 근데 이번 전대에서 가장 많은 관심을 끌었던 그 밸런스 게임이 이거였습니다. 만일 장동영 후보가 대표가 된다면 보궐선거 때 한동훈 전 대표 공천할 것인가 전환기를 공천할 것인가 그러니까 전환기를 꼽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국 전 대표가 또 사면이 되다 보니까 내년 지방선거나 재보궐선거 때 조국 대 한동훈의 빅매치가 이루어질 수 있다. 이 가능성 장치가 어떻게 보세요? 뭐 상상력의 영역이지만 네네. 인천 계양을 해서 네. 조국 대 한동훈이 붙으면 진짜 빅매치가 되겠죠. 진짜 그건 준 대선이겠는데요. 그런데요. 그 정치라는 게 네. 그 이길 게 확실한 선거만 있진 않거든요. 꽃길만 걸으면 안 돼요. 네. 그러니까 한동훈 전 대표는 그동안 꽃길만 걸어서 성과가 뭐냐 인정을 못 받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오죽 내세울 게 없으면 부산 금정구청장 선거 승리를 내세우겠습니까? 그거는 지면은 그냥 국민의힘 문 닫아야 되는 선거거든요. 네. 그런데 만약 인천 계양이라는 험지에서 조국이라는 거물을 잡겠다고 나서면 아무리 당내에서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여론이 안 좋아도 네네. 한번 나가봐라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럴 수 있다. 그 조국 전 대표 입장에서도 내년 6월 선거로 이제 국민에 의한 사면을 받겠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누가 봐도 뻔한 데서 뻔한 후보 이기면 뭐 PK나 호남 이런 건 의미가 없다. 국민의힘에 의한 사면이겠습니까? 어쨌든 수도권에서 또 국민의힘 후보 중에서도 거물이 나와주기를 바라겠죠. 그래서 근데 이게 성사될지 안 될지는 여러 변수가 너무 많아요. 그렇죠, 일단 그렇죠. 조국당과 민주당과의 단일화 여부도 그렇죠. 교통 정리가 돼야 네, 되고 네. 국민의힘에서도 전략적으로 어디에 어느 후보를 내느냐 정리가 돼야 되는데 네. 어쨌거나 조국과 한동훈 둘 다 네. 쉬운 선거가 아니라 되게 거물과 붙고 어려운 선거에 나가야만 네네. 본인들의 어려운 정치적 입지를 조금 회복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아주 불가능한 상상은 아닌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지금 저 계약에 나가라고 자꾸 부추기시는 것 같은데요. 한동훈 전 대표한테 너무 야박한 얘기로 들리는 것 이건 같아요. 살라고 하는 조언입니다. 진짜로. 한로를 개척하는. 아니 쫓아내지 못해서 안달하다가 갑자기 계양에 가가지고 조국 전 대표하고 붙어라. 우리의 소중한 자산이다. 이건 또 무슨 태도인지 모르겠는데요. 글쎄요. 이게 쉽게 성사될까요? 제가 볼 땐 왜냐하면 한동훈 전 대표도 살아와야 해요. 네. 조국 전 대표도 살아와야 되거든요. 네. 일단 사는 게 중요한 게임이에요. 네. 여기서 살아오지 못하면은 두 사람의 정치 미래를 얘기하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네. 근데 대선은 한참 남았단 말이에요. 한동훈 전 대표는 여기다가 지금 목숨 걸 상황은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자꾸 붙으라고 해가지고 뭔가 그러면은 살아올 것처럼 얘기하지만 네. 실제 현실은 그렇지 않을 거라고 봐요. 저는 이렇게 두 사람이 붙는 그림은 쉽게 만들어지지 않을 거라고 봐요. 알겠습니다. 근데 사직생 각오가 없으면 한동훈 전 대표는 이미 자연 소멸 중이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끓는 물에 온도 점점 올라가서 죽느니 화끈하게 희생하면 사람들이 저런 면도 있었네 하는 거거든요. 반전 카드가 있어야 네, 한다? 저는 정말 진심으로 그게 유일한 활로라고 보고 알겠습니다. 그게 아니면 보수 진영에서 한동훈 전 대표에게 좋은 자리 주거나 다음번 기회가 올 일은 거의 없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아예 삶아버리실 것 같은데. 지켜보겠습니다. 자, 지지율 얘기 잠깐 해볼게요. 광복절 특사 이후 대통령 지지율, 정당 지지율 모두 민주당 지지율 다 떨어졌습니다. 그런 이제 분석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또 실제 어제 나온 NBS 조사를 보니까 적지 않은 폭으로 또 지지율이 하락을 했는데 먼저 개요부터 말씀드릴게요. 이 조사는 이제 엠브레인 퍼블릭과 K스테디 리서치, 코리아 리서치, 한국 리서치 전국 지표 조사를 했고요. 시기는 지난 18일에서 20일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조사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지지율 하락 계속되고 있는 거 김성환 평론가 어떻게 보세요? 일단 뭐 계속된다, 앞으로도 계속된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네. 일단은 하락 추세에 있었던 것만은 분명하고요. 8월 일주 결과하고 비교하면 긍정평가가 8%포인트가 하락을 했거든요. 네. 부정평가는 또 9%포인트가 상승을 했고요. 여기에 사면의 영향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을 거예요. 물론 그 전에 누적되어 있는 결과가 있을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문제 가지고도 기준에 찬성하느냐 뭐 반대하느냐 이 부분이 문제가 아니라 혼선이 빚어져서 당황스러워하고 있다. 충분한 준비 없이 갑자기 꺼낸 카드였다. 이 부분이 저는 오히려 부정적인 평가 요인이 됐다고 보고요. 상황 관리를 꼽아주시네. 예. 네. 그리고 이춘석 의원 문제는 네. 그거는 민주당한테 굉장히 뼈아픈데요. 왜냐하면 집권 여당이 됐을 때 가장 들어서는 안 되는 얘기가 똑같네. 이 얘기예요. 뭐 정치인들 정권 주고 난 다음에 보니까 예전에 우리가 심판한 정당하고 별반 다르지도 않네. 네.
이 얘기 듣는 거란 말이에요. 딱 그 얘기 듣기 좋은 상황이었다 이렇게 보고요. 사면 문제도 사실 거기에 연장선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MBS 조사 보면 되게 민주당이 뼈 아플 만한 부분이 뭐냐면 네. 뭐 대구 경북은 긍정평가가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했거든요. 한 14%포인트가 하락했는데 제일 좀 아파할 부분은 광주 전라예요. 긍정평가가 87에서 81로 떨어졌고요. 부정평가는 8에서 15로 올랐거든요. 네. 그리고 진보 진영의 긍정평가도 92에서 86으로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은 진보 진영이나 아니면 호남에서 긍정평가 떨어진 게 한 6%포인트가 떨어진 거예요. 네. 근데 여기에 아까 말씀드렸던 실망감과 그다음에 사면 문제까지 겹친 요인이 네. 반영이 됐다고 한다면 네. 오히려 진보 진영을 통합하겠다고 하는 대통령의 의도와 거꾸로 갔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는 민주당 입장에서 좀 정신 차려야 할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보고요. 네. 큰 틀의 흐름으로 보면 국민의힘은 정당 지지율이 아직도 바닥이란 말이에요. 네. 근데 국민의힘 못한다고 민주당 지지율이 올라가거나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이 올라가는 건 아니라는 네. 거예요. 같이 떨어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탄핵 국면이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큰 고비가 한번 지나갔어요. 네. 국민 입장에서는 다시 이걸 떠올려가면서 이걸 평가하기에는 그렇게 한가한 상황이 아니란 네. 말이에요.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호재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또 국정에 대해서 기대감은 커지고 평가는 좀 더 냉정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장준철 분석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여론조사 보면요. ARS가 선행합니다. 그러니까 ARS에 응답하는 네. 분들이 정치 고관여층이고 그렇죠. 그 결과가 그 추세가 한 1, 2주 있다가 전화 면접에도 나타나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많이 하락한 거 ARS가 먼저였죠. 네. 근데 이번 주 초 리얼미터 기준으로는 국민의힘과 민주당 정당 지지율이 오차 범위로 붙었거든요. 네. 이 기조가 계속 유지되면 전화 면접 조사에서도 국민의힘 지지율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런데 이 민주당에서는 이 사면이나 여러 악재들을 털어버릴 반전의 네. 기회가 있어야 되는데 조국 전 대표가 가만히 자숙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이번 주말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 만나고 계속 돌아다니면서 정치적 광폭 행보를 네, 해요. 네, 네. 그러니까 강특구 민주당 의원이 내가 사면 건의했는데 지금 개선 장군처럼 보여서 좀 당황스럽다라는 그러니까, 글까지 네, 올렸어요. 네, 네. 그러니까 이 사면 리스크가 네. 사면한 그 순간 끝나는 게 아니라 네. 사면해준 조국 전 대표가 열심히 활동할수록 계속 살아있는 리스크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국민들은 보시면, 민주당 따로 조국 당 따로 이렇게 안 봐요. 사면까지 해줬기 때문에 묶어서 범여권으로 본다. 묶어서 보기 마련이거든요. 아니야 조국은 야당이야 하지만 그래 조국은 야당이지 하는 국민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냥 범여당인 네. 거죠. 그래서 조국 전 대표의 뭔가 태도 변화라든가 성찰하는 모습이 나오지 않는 이상 민주당 입장에서도 이건 남의 당 대표인데 뭐라 할 수도 없고 근데 국민들은 같은 당으로 묶어서 보고 네. 이게 상당히 내년 6월까지 또 조 전 대표가 6월에 출마도 한다고 했으니 어디로 출마하든 전체 지방선거 판도에도 영향을 끼칠 만한 골칫덩이가 된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 내에서도 기류가 그래요. 뭐 강덕구 의원뿐 아니라 한준호 최고위원도 좀 자중해야 되지 않겠냐 얘기를 하고 있고, 근데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도 사실은 이 사면으로 가장 피해를 본 사람이 이재명 대통령이고 더 담당 주무수석으로서 괴로웠다. 내가 지지율 떨어뜨린 게 아닌가 하는 주범인가 해서 괴로웠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자, 이 부분 여권의 딜레마가 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게 장전 최고 분석인데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고민스럽죠. 당연히 고민스러울 수밖에 없고요. 왜냐하면 사면권은 오로지 대통령만 행사할 수 있는 거니까요. 대통령 입장에서는 정치적 부담을 안고 사면을 해준 거란 말이에요. 네. 그 정확한 배경은 뭐 따로 설명하지 않았기 네. 때문에 뭐 추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뭐 문재인 전 대통령도 사면을 요청을 했을 정도로 네. 친문계 쪽에서 강력한 요구가 있었을 거라고 네. 보고요. 조국 혁신당은 뭐 말할 나위도 없는 거고요. 그럼 거기에 따라서 어떤 정치적인 득실을 계산했을까 이런 생각은 드는데요. 저는 본질적으로 조국 전 대표와 조국 전 대표 가족을 수사하는 과정에 있어서 검찰이 보인 행태는 매우 부적절하고 이런 식의 수사는 다시 반복돼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거기에 이재명 대통령도 예외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부분을 바로잡아야 한다. 특히 우리가 또 내란을 겪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바로잡을 기회가 지금이다라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제일 높다고 보고요. 네. 그리고 조국 전 대표는 뭐 이거는 조국 전 대표 사면을 왜 해야 되느냐 뭐 이거는 뭐 논쟁은 지금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요. 전 조국 전 대표가 출소하고 난 다음에 보였던 행동은 아쉬움이 많습니다. 아까 뭐 n분의 1 발언도 그렇고요. 조금 더 굉장히 좋은 기회를 전 날렸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출소하면서
다시 한번 국민께 사과하는 네. 모습을 보인다거나 좀 더 낮은 행보를 보였더라면 훨씬 더 국민들도 이제는 지난 총선 때 이미 네. 다 조국 혁신당에 대한 평가가 됐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조금 마음이 더 많이 풀렸을 수 있겠다. 네. 근데 그렇지 않은 모습을 보임으로써 오히려 더 비호감도나 좀 그동안에 안 좋게 평가한 그 평가도가 좀 올라가는 네. 효과가 이어졌다고 보고요. 네. 전 앞으로 조 전 대표는 시험대에 올랐다고 네.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난 총선 때는 윤석열이라고 하는 거대한 권력하고 싸울 누군가가 필요했단 말이에요. 아주 선명함이 필요한 상황이었어요. 네. 그걸 조국 혁신당이 했단 말이에요. 네. 조국 전 대표도 했고요. 근데 이제는 그 싸워야 할 대상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스스로 능력을 입증해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걸 능력을 입증 못하면 조국 혁신당의 존재감이 사라질 가능성도 있어요. 그걸 염두에 둬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키워드로 가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이제 다시 등장한 추미애입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법무장관 지낸 6선의 추미애 민주당 의원 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으로 선출됐습니다. 이제 이 법사위가 말 그대로 검찰청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 공소청 신설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하는 그 이제 관문이 될 텐데 그렇다면 이제 추 위원장이 검찰 개혁에 대해서 주도적 역할을 할 것으로 보는 전망이 지배적인데 추 위원장의 전면 등장 정치권에 어떤 파장을 가져올까요? 일단 법사위가 국회 내 정쟁, 네. 그러니까 싸움의 한 복판에 서게 섰다. 되겠죠. 그러니까 이를테면 안 그래도 여야가 지금 많이 싸우는데 추미애 의원 같은 경우는 전투력에 있어서는 둘째가라면 서러운 분이잖아요. 네. 그런데 아까 김성환 평론가께서 조국 혁신당의 어떤 존재 가치에 대해서도 냉철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네. 민주당이 야당일 때는요. 이렇게 추미애 의원처럼 잘 싸우고 전투력 세고 한 분들의 어떤 효용 가치가 분명히 네. 있어요. 근데 지금은 여당이고 네. 압도적 다수 의석을 가진 거대 여당이거든요. 네. 그러면 사실 힘없는 소수 야당 지금 온갖 수사까지 다 받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전투력 센 사람이 전면에 나서서 윽박 지르고 말싸움하고 막 고성 오가고 하는 것들이 국민들 보기에 여당에게 득점이 될까? 저는 좀 이 때와 장소에 맞는 네. 인선은 아니라고 네.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김병기 원내대표나 민주당 지도부가 최근 강성 지지층인 개딸들에게 비판을 많이 받자 그 지지층 입맛에 맞는 카드를 내세운 걸로 보여지는데 네. 야당일 때라면 어느 정도 효용성이 있겠으나 여당일 때 법사위원장으로 6선이 상임위 위원장이 와서 이 야당의 어떤 초선 의원들이나 법사위원들이랑 막 소설 쓰고 계시네 이러면서 막 또 싸운다 생각해 보세요. 그게 이제 일반적인 국민들 눈에는 네. 아유 다 가졌으면서 뭘 또 저렇게 싸우냐 네. 좀 이렇게 될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그 제 추미애 의원에 대한 제 개인적 평가는 배제하고 네. 거대 여당일 때는 어울리지 않는 카드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세요? 이 추미애 의원을 왜 이렇게 무서워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무서워한다기보다는 이제 아마 여권에 부담이 될 거라는 이제 분석인데. 네. 부담되면 좋죠. 그런가요? 민주당 법사위원장이 나왔는데 그 네. 법사위원장이 부담스러우면 국민의힘 의원들도 함부로 못할 거 아닙니까? 나쁘지 않잖아요. 네. 네, 추미애 의원이 굉장히 강경한 이미지도 있는 것 같고요. 과거에 이제 뭐 발언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좀 비호감을 갖고 계시는 분들도 네.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더 화제가 되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은데요. 근데 법사위원장이 본인이 모든 정책을 내놓고 자기가 다 자기 멋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하고 지금 여당 지도부 만났잖아요. 만나서 대략적인 어떤 스케줄을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검찰을 해체하고 공소기소청으로 분리하는 뭐 이런 방안들 그리고 중대범죄수사청 설치하는 거를 정부조직법에 일단 넣어서 통과시키겠다 네, 하고 네. 있잖아요. 추석 전에 전에. 하겠다는 거죠. 네. 그 이후에 구체적으로 검찰청법이나 이런 것도 어떻게 바꿀 건지 세부 법안에 관한 논의가 있을 텐데요. 그것도 뭐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가요? 그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회의를 어떻게 유연하게 진행할 것이냐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회의를 진행하는 입장에서 회의 진행할 권한을 갖고 있는 그 법사위원장이잖아요. 그러니까 규정에 따라서 진행을 하면 되는 것이지 뭐하러 야당 의원하고 싸웁니까? 규정집 갖다 놓고 얘기를 하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저는 뭐 우려하는 거는 이해할 수 네. 있다고 봐요. 야당 의원하고 굳이 싸울 필요가 없는데 싸우는 모습 나오는 거는 오히려 불리할 테니까 네. 육선답게 좀 무게감 있게 회의 진행하실 때 야당 의원들이 막 방해하려고 하면 그냥 중진으로서
방해하지 못하게 잘 지그시 눌러주시라 네. 얘기해주고 싶네요.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제 대통령실이 또 논란이 될 만한 법안 하나 들고 나왔습니다. 공공기관장 임기를 대통령 임기와 일치시키는 임기제도 개선에 관한 이제 법안을 내겠다는 건데, 자, 근데 이게 그러면은 뭐 지금 내부적으로는 패스트트랙에 태워서 이번 연말이나 연초까지는 한번 해보겠다는 그런 얘기 같은데, 이 법안 추진 어떻게 보세요? 근데 이게 매번 정부 바뀔 때마다 네. 문제가 됐던 사안인데 네. 윤석열 정부 때도 임기 2년 넘어서까지 문재인 정부 말에 낙하산으로 꽂은 공공기관장들이 알박기를 계속 했었거든요. 네. 근데 언젠가는 손을 봐야 됩니다. 근데 이게 이재명 정부에서 지금 법안을 통과시켜서 바로 적용하면 네. 결국 자기들 좋은 일만 한다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어서 네. 이런 제도 개선은 네. 보통은 어떻게 하느냐. 네. 법을 통과시키고 적용은 다음 정부부터. 차기 정부부터 한다. 그렇게 가는 게 이제 여야 양쪽으로부터 욕 안 먹고 이거 우리 좋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나라 발전을 위해서 하는 거다라는 명분을 네. 가지게 되거든요. 네. 근데 어떤 법안일지 구체적 내용은 좀 봐야겠지만 네. 저도 공공기관장 임기를 대통령 임기와 동일시해야 된다는 그 큰 틀의 원론 자체에는 동의를 해요. 근데 여야가 바뀌면서 네. 매번 전 정부를 욕하고 낙하산 알박기 했다 하고 그 알박기 된 인사들이 끝까지 버티고 해왔던 관례가 있어서 법안 통과 자체는 찬성이 돼. 찬성? 적용 시점을 차기 정부? 여기서부터 할 것이냐 다음으로 미룰 것이냐 거기에 따라 이제 국민들에게 욕 많이 먹고 덜 먹고가 좀 갈리겠죠. 어떻게 보세요?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이 자꾸 독재한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네. 국회 다수당으로서 야당하고 서로 대화 협치하려고 하는 노력은 저는 해야 된다고 보는데 네. 이런 의회 구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통과가 가능한 법안인 거예요. 네. 이전 같으면 이거 통과 못 시키거든요. 그러니까 수십 년 동안 못했던 거예요. 네. 방송산법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봐요. 정권 바뀌면 마음 달라지거든요. 마치 방송 독립해 줄 것처럼 얘기하다가 정권 바뀌면 막 장악하려고 덤빈단 말이에요. 누군가는 그 악순환을 끊어줘야 한다. 이번이 공공기관장 문제도 정리해 줄 때가 됐다. 네. 이렇게 좋은 의회 환경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또 이거 못하면은 이거 바보 소리 듣는다라고 근데 적용 시기를 생각하고요. 왜 이 정부부터 해야 되느냐가 이제 논란의 중심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다음번 정권을 국민의힘이 가져가시면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민주당이 이번에 법안 바꿔놓고 민주당이 하고요. 그다음에 국민의힘이 하면 되잖아요. 그럼 국민의힘도 똑같은 혜택 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음번 정권 잡을 생각이 없는 거예요? 김상 평론가는 이번 정권에 그럼요. 하고 해서 된다. 그러니까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원론적인 측면에서는 그게 설득력이 전혀 없는 얘기는 저는 네. 아니라고 보지만 이번 정권을 적용받지 못한다고 하면은 뭐하러 이거 입법하려고 하겠습니까? 이전에 했던 것처럼 막 또 감사하고 그래가지고 네. 쫓아내버리지. 네. 그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민주주의 체제가 규정이나 아니면 제도를 통해서 굴러가는 거라고 하면 한때는 누가 손해볼 수도 있고요. 한때는 누가 조금 이익을 볼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걸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다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적용받는 거잖아요. 이거를 민주당이 지금 한다 그러면은 적용하지 마. 이렇게 얘기해버리면은 민주당이 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랑 똑같은 얘기니까 이런 거 가지고 너무 야박하게 얘기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근데 저는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법안과 제도 개선 취지에는 동의합니다. 근데 다만 얄미운 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언론 기사에 나온 것처럼 네. 특히 문재인 정부 임기 말에 그 공공기관 낙하산 알박기가 심했거든요. 네. 그리고 이게 옛날처럼 감사해서 못 쫓아내는 게 네. 이게 감사해서 쫓아낸 사례들이 다 직권남용으로 줄줄이 블랙리스트가 처벌을 되죠. 받아가지고 네, 네. 그냥 알박기 하면 냅둬야 돼요. 네. 아주 심각한 하자가 있지 않은 이상은. 그래서 저희도 이제 거의 임기 2년 지나도록 아직까지 전 정부 인사들이 남아 있어서 네. 고생을 했던 기억이 생생하기 때문에 네. 뭐 제도 개선 취지 자체는 동의하는데 이걸 이때부터 한다? 이제까지 자기들이 누릴 건 다 누리고 이거 좀 얄밉네라는 생각은 사람이니까 좀 들 수밖에 없죠. 아니 근데 이거는 제가 꼭 얘기하고 싶은데 네. 그거 선례를 만든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이에요. 윤석열 전 대통령. 검찰총장 시절에 김은경 환경부 장관 블랙리스트라고 어처구니없는 그 혐의 적용해가지고 그래서 실형까지 받게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만들었으니까 자기가 적용하기 어려웠고 그렇잖아요. 집권 그다음에 집권했잖아요. 실제로 다 냅뒀습니다. 그러니까. 뭘 다 냅둬요. 전현희 감사해서 권익위원장 내쫓으려고 안 얼마나 쫓아냈어요.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그 문제는 뭐 그 임기만 만료됐고 요 문제 요까지만 정리하고 다음 이슈 가야 되니까 요 짧게 요거 여쭤볼게요. 사진 두 장이 화제인데 요거 각각 여쭤볼게요. 이 대통령의 이제 취임 100일 맞아 등장하는 기념 우표에 박찬대 의원이 등장했습니다. 전체적으로 15가지 우표 사진이 있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자전거 타고 가는데 박찬대 의원이 활짝 웃으면서 뛰어오는 모습이란 말입니다.
근데 이 사진에 등장하는 게 딱 김여경 여사하고 박찬대 두 명입니다. 이게 참 함의가 예사롭지 않아 보여요. 명심의 뒤끝이죠. 아 그렇게 보시면 명심의 뒤끝이다. 이거요 대통령실 공식 사진에 네. 누구 간접 출연하는지 안 하는지 이거 안 거를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메시지가 있는 거니까. 이거 엄청 꼼꼼하게 검수를 네, 아마 몇십 번 네, 몇백 번 네. 할 겁니다. 네. 근데 박찬대 의원이 현역 의원인데 들어가는 걸 내버려뒀다. 네. 명심은 난데 에휴 하면서 다음번 전대에는 박찬대 당대표 만들어주세요라고 네. 하는 명심의 뒤끝으로 봐야겠죠. 김상평도 요거 여쭤볼게요. 근데 정청래 대표가 자신의 페북에 또 사진을 올렸는데 이게 경주 에이펙 현장 점검하는 사진이에요. 근데 사진 30여 장 가운데 2장이 실과 금관을 쓴 건 아닌데 쓴 듯한 그런 이제 그 포즈처럼 취했던 사진을 픽을 해서 페이북에 올렸어요. 이것도 함의가 있지 않는 얘기가 있어요. 이것도 뭡니까? 좀 해악과 익살은 그냥 그대로 유머스럽게 넘어가야 아, 되잖아요. 이거 유머의 수준이다. 네. 아니 그 천마총에 들렸다는 거잖아요. 네, 네, 네. 에이펙 그 회의 준비하는 거 점검차 갔다가 네, 네. 천마총에 들어가서 금관이 있길래 네. 금관은 못 만지잖아요. 네. 유리관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유리상자 안에 들어가 있는 금관 그렇죠. 뒤쪽에서 이 장난스럽게 이렇게 금관을 쓴 것처럼 했더니 네. 네가 왕이냐 뭐 이런 식으로 좀 공격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네, 좀 네.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해프닝이다. 이재명 대통령 우편이 있잖아요. 네, 네. 저 그 사진들 쭉 둘러보고 난 다음에 저 진짜 사고 싶더라고요. 왜냐하면 대통령 취임 우편을 네. 우표를 네. 이런 식으로 낸 거죠. 처음 봤어요. 너무 친숙하잖아요. 네. 일살스럽고 재미있고 대통령 시절은 아니지만 네. 당대표 시절에 대표가 앞에서 막 이렇게 자전거 타고 가는데 원내대표가 뒤에서 헐떡거리면서 쫓아가는 그 사실 발견하기도 어려운 조그마한 네. 사진인데요. 그러니까 그런 거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뭔가 근엄하게 있는 그런 사진도 네. 아니고 네. 전부 다 귀엽고 익살스러운 모습들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거라면 그렇게 권위를 내려놓는 듯한 모습이면 그렇게 해석하면 되지. 네. 그걸 또 정청래는 아니고 뭐 박찬대를 픽하기 위해서 그랬다. 이건 너무 과도한 해석이라고 알겠습니다. 생각해요. 네. 근데 그런 해석하라고 우리 같은 직업이 있는 거 아니에요? 네. 아니, 그렇게 해석하는 거. 어쨌든 명심의 뒤끝 재밌었습니다. 네. 자, 세 번째 키워드 가보겠습니다. 마지막 키워드는 이제 김건희 건진법사 진실 공방입니다. 특검이 이제 23일 내일이죠. 김건희 씨를 다시 소환해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어제는 이제 출석해서 4시간 정도 수사받았는데 조사 내용은 통일교 그리고 건진법사 전성백 씨 관련 의혹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김건희 씨 측이 진술을 안 합니다. 이 전략은 그냥 계속 앞으로도 유효할 거라고 보십니까? 뭐 재판 가서 말하겠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이제 형사소송법 바뀌어서 이 피의자 신문 자체가 재판에서 거의 효력을 발휘하지 않거든요. 피의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네. 그러니까 지금 특검에 뭐라고 이야기하면 그게 바로 그날 단독 보도 형태로 나간다. 네. 특검이 언론과 좀 짜고 치고 있다라는 네. 불신을 김건희 여사 측이나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재판 가면 다 진술해야 됩니다. 재판에서 어차피 진술을 안 하면 뭐 증언이나 반대 신문에 응하지 않으면 고스란히 불리해지기 때문에 네. 특검도 몇 번 조사했는데 진술 의사가 없는 걸 확인했으니까 네. 이제는 기소밖에 안 남았잖아요. 기소해서 빠른 재판을 통해서 네. 보다 구체적인 입장을 들어보는 게 남은 수순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런 가운데 이제 최근 신평 변호사 이제 얘기가 회자가 됩니다. 앞서 이제 신평 변호사가 김건희 씨와 나눈 얘기들 SNS에 올렸는데 김건희 씨 측에서는 신 변호사가 허위사실 유포하고 있다 이렇게 강하게 비판하고 있어요. 이 상황 어떻게 봐야 되죠? 신평 변호사한테 법적 조치를 취하시죠, 뭐 그냥 사실 유무를 확인하고 고발하라. 네, 그러니까요. 네, 네. 신평 변호사가 없는 얘기를 그렇게 막 혼자 스토리를 써가지고 그렇게 얘기했을 것 같지는 않아요. 네. 근데 김건희 여사 측에서는 좀 불편할 수도 있거나 아니면 좀 걱정스러운 얘기들이 나온 건 맞는 것 같아요. 네. 예를 들면 뭐 그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평가한 얘기를 네. 보면 그 이게 굉장히 이제 얘기가 뭐라고 할까요? 상징적이기도 하고요.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동훈 전 대표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배신하지 않았더라면 그의 앞길에 무한한 영광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계엄이 혹시 자기와 관련돼 있다고 사실상 얘기하는 거나 다름없는 것처럼 들려요. 네, 네. 왜냐하면 지난 총선 때 한동훈 전 대표가 제일 윤석열 대통령하고 갈등했던 게 뭡니까? 김건희 특검법 문제 가지고 갈등을 했던 거예요. 네. 어찌됐든 총선 패배했어요.
패배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계엄 선포 직전에 뭐 명태균 게이트 나오고 김건희 특검법 3번째 통과되고 그리고 당시 이제 전당대회로 당대표가 되는 한동훈 대표가 이거 못 막을 것처럼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나서 그 다음에 그거 막기 위해서 계엄 선포한 거 아니냐 이런 논리로 연결되는 네네. 거예요.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게 바깥에 나갔을 때 굉장히 이건 나중에 가서 계엄 선포의 배경이 김건희 여사 아니냐라는 얘기를 들을 만한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걸 일종의 논쟁으로 만들거나 아니면 어떤 발언을 한 것이다 이렇게 반박하면서 네. 그 논지를 좀 흐리기 위한 전략을 갖고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시기적으로 정치하고 좀 예민한 게 어쨌든 이게 지금 투표 전당대 관련한 투표가 진행되는 상황에 이 메시지가 전해졌고 그다음에 이제 한 전 대표 측도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반발을 하고 있단 말이죠. 이게 전대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보세요? 좀 어느 정도가 될까요? 전대 자체에 큰 영향이 있겠나 싶긴 합니다. 이번 전대에서 뭐 김건희 여사 관련 이슈가 중심이었던 건 아니니까요. 네네네. 근데 다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 윤석열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나 한동훈 전 대표에게 서운할 수 있죠. 뭐 네.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20년을 키워주고 법무부 장관 네. 비대위원장 시켜줬는데 어쨌든 유난 갈등으로 그 정부가 무너진 시초가 됐으니까. 네, 네. 근데 다만 윤 전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를 여전히 인간적으로 지지하는 분들이 접견 네. 다녀오더라도 네. 웬만하면 나 접견 다녀왔다 무슨 이야기 하더라 이야기를 밖에 안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사법 방어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네. 이게 언론에 의해서 논란이 되고 하는 것 자체가 사법적 다툼의 대상인 피의자에게는 별 도움이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제 주변에도 아름아름 비공개로 접견 다녀오고 뭐 이야기 듣고 온 분들이 몇 분 네.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방송이나 공개적으로 나 뭐 대통령 접견하고 왔다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런 식의 어떤 화제가 되고 언론 보도가 나는 게 사법 방어를 해야 되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에게는 오히려 악재일 수 네. 있다. 진짜 그분들을 위하는 측근이라면 하지 말아야 한다. 방송 나가서 막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그냥 가서 위로하고 왔으면 그걸로 끝내는 게 맞지 않나 싶은 생각이 좀 들어요. 알겠습니다. 이번 주 탑3는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성환 시사평론가 그리고 장해찬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같이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